옥체입니다. 유튜브 쉴까 했는데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나 좀 하자 자자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마음이 아프다 그래야 되나? 왜 집에 돈이 없으니까 가스 끊긴다 뭐 이런 거 지금 뭐 예정된 날짜는 이제 다가오고 이번 주에 다 끊기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날 바뀌어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오늘 신당 가스 끊는다고 어저께인가 저기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20몇만 원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지금. 오늘 가뜩이나 수중이 진짜 오늘 500원 있어가지고 그 당뇨가 있다 보니까 단 게 되게 땡겨요. 그래서 그 설탕 들어간 거 말고 슈가 프리 해가지고 이제 그 라이트 콜라 있잖아요. 그런 걸 마시는데, 원래는 이제 쿠팡으로 이제 배달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집에 뭐 레드불 이런 것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동전이라도 있나 이렇게 서랍들 열어보니까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협 상품권이 10,000원짜리가 5개가 있고 신세계 상품권이 10,000원짜리 4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동네 마트에서 이거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후에 마트를 갔죠. 처음에 농협 상품권을 들고 갔는데 그거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집에 와가지고 신세계 상품권을 가져와가지고 그건 받더라고요. 그건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로 이제 음료수하고 저 계란하고 뭐 이런 걸 사는데 계란도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왔죠. 오늘 아침에는 아내 밥을 끓여주고, 점심에는 오랜만에 제가 그 집에 쌀이 얼마 없어가지고 아낀다고 아내만 밥 주고 저는 계속 그 컵라면으로 때우다가 오늘 밥을 좀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반찬도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해서 볶음밥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볶음밥은 잘하거든요. 예전에 재수할 때 가출을 해가지고 중국집에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그 주방장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좀 배워가지고 그래서 볶음밥 같은 건 잘해요. 근데 이제 중국집하고 집하고 이 맛의 차이가 나는 게 이 불이 틀립니다. 이 중국집 이 버너불은 화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밥알 자체가 굉장히 코팅이 잘 되는데 저희 집은 인덕션이고 또 하나는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거 가지고 밥을 볶으려니까 화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볶는데 뭐 이렇게 안에 넣을 것도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스팸 하나 있길래 스팸하고 계란하고 파하고 그렇게 넣으면 뭐 양념 좀 하고 뭐 굴소스 있는 거하고 간장하고 그다음에 뭐 깨 있는 거 조금 남았길래 그거 좀 뿌리고 참기름 넣고 그렇게 해서 볶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저녁도 이제 그거 남은 거 데펴가지고 아내 또 그거 줬죠. 근데 오늘 이제 이제 오늘이구나. 수요일이니까 아내가 그 집에 돈이 없고 돈 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내가 마음이 급해요. 돈을 벌어야겠다고. 근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 뭐 집도 못 찾아오는데 어딜 나가나. 그런데 내일
그 뭐 저기 초등학생들 가리키는 거 웅진 싱크빅인가? 거기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대요. 그 내일 4시까지 가기로 했다고. 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카드에 만 얼마 있어가지고 그거로 일단 저기 데려다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혼자 가야 길도 잃어버려보고 해야 자기가 적응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아니 지금 정신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어딜 내보내요. 좀 죽겠는 거라 마음이. 아 오늘 어떡하나. 지금 전화 끊기니까 지금 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내 좀 말려라 얘기하고 싶은데 전화할 수가 있어요 말이죠. 오늘 가겠다고 지금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 막 기분이 들떠가지고 아내가 면접 보러 간다고. 정말 나 죽겠네요 진짜. 이거 어쩌면 좋아. 진짜 참네. 아무튼 이따가 한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으면 살살 좀 설득을 하던가, 아니면 누가 유튜브 보고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가지고 장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못 가게 좀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하던가. 근데 제가 말릴 명분이 없어요. 뭐 제가 돈을 벌어와야지 말이죠. 아내는 지금 자기가 돈 벌어야겠다고 지금 이 난리인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마음이. 오늘은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랬냐면, 그냥 살아온 얘기를 좀. 오늘은 왠지 이렇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그 외에 한국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엄니는 평생을 일을 하셔가지고 그때가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앉아는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하는 거는 다 잘하시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부엌 식탁에 조그만 텔레비 있었거든요. 그걸 종편 켜놓고 뭐 멸치 같은 거 똥 빼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 저는 그 옆에 앉아 막걸리 한 병 얼음 넣어가지고 이제 엄니가 만들어주신 반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엄니하고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 시절인데,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엄니가 돌아오셨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오픈해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한테. 왜냐면 제가 성향이 좀 좌파스러운 성향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나가서 떠들까봐. 근데 우리 어머니가 힌트를 되게 많이 줘요. 그럼 저는 눈치가 빠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구나 대충 이게 감은 잡죠. 근데 일테면 그런 겁니다. 왜 저기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박정희 때 관료들이나 이 청와대 사람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청와대 계실 때 그때가 이제 이유락이 있을 때고, 어머니 상관이 이유락이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가 그때는 굉장히 그 가난해서 요리사 이런 것도 없을 시절이어서 그땐 유 여사님이 밥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요리사가 있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청와대 여직원이 그때 어머니까지 4명이래요. 격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유 여사가 밥 한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식당에서 유경수가 밥을 하셔가지고
여직원들과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러는 게,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소박한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실제로는 되게 이렇게 막 호화스럽고 방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자신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봤던 박정희와 유경수의 모습은 정말 소박함 그 자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밥 먹을 때 그 보리밥하고 감자 넣어가지고 그 잡곡 혼밥을 해서, 그게 보리하고 감자하고 쌀이 얼마 안 섞인 밥은 밥을 갓 해도 딱딱하대요. 그런 밥에 된장찌개 하나 하고 김치하고 장아찌 몇 개 넣고 그 여직원들이 이렇게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늘상 그 청와대 직원들이 먹는 그 반찬에 그 밥이니까, 어머니는 그냥 잘 드시고 그러면서 그때 느끼신 거죠. 아, 정말로 검소하시구나. 이게 쇼잉으로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리더가 워낙 청렴하고 소박하면 진짜 그때 그 청와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참 열심히 일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학을 정외과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그 박사과정 논문이 공산주의, 동아시아 공산주의 혁명과 그 흐름 뭐 이런 거 분석하셔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이 역사는 빠삭하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영어도 잘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이제 스카웃된 건데, 그래서 어머니가 대학원 그 박사과정 있을 때 스카웃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머니 동문 중에서는 유일하게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어서, 여자도 유일했고, 그래서 그때 뭐 여자가 대학 그렇게 다니던 시절도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천재였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학력고사 볼 때 서울대는 시험을 보고 연세대는 무시험 전형이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원서 쓸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청려고 그 학도호국단장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자존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프라이드. 그런데 만약에 서울대 시험 봐서 미끄러지면 그거 왼쪽이냐, 순간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무시험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연대 정예과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어머니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씨, 서울대 시험 볼 걸.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천재였고 우리 어머니도 천재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천재인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오래 버티는 천재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 할지 감각이 뛰어난 천재라고 그래야 되나? 좀 창의성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강의하실 때 그냥 목차만 써놓고 강의하시는 편이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좀 그 연세 드시고 하셨을 때는 그 강의 노트를 제가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노트에 정리해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목차 적어놓고 뭐 필요한 언급할 멘트 이런 것만 몇 개 적어놓으면 우리 어머니 그걸 딱 보시고 그냥 수업 들어가셔서 그냥 즉흥으로 다 풀어내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을 좀 물려받았고, 우리 아버지 강의 스타일은 이제 꼼꼼하게, 아버지는 주로 전공책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책을 쓰시면서 이미 다 마스터하시고 그 자기가 쓴 전공책으로 강의를 하시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빠삭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버지는 자기가 정리를 다 해가지고 강의하시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딱 그걸 느낀 거죠. 이 박정희 정부라는 정부 자체가 정말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정부였다.
그런 걸 다 아시니까 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박정희 쪽 사람으로 어머니는 열심히 그 청와대 나와서도 일을 또 비슷한 걸 하시다가 나중에 교편을 접으셨는데, 아무튼 또 아버지는 일본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경제기획실로 들어가셔갔다가 그 아버지 상관이 그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대요. 아버지 뭐 다른 좋은데 넣어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버지는 또 의리가 있으니까 따라 나왔다가 낙동강 오래할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대학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건데,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중구난방이냐. 아무튼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그 청와대 인사들은 그 정부가 성공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일하는 사람이고 행정이 워낙 빠삭하니까 직원들은 아주 정말 연일 강행군이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배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칼끝이 자기들한테 올 텐데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뭐. 재밌는 얘기는 참 많은데,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삐딱선을 탔다, 뭐 그때부터 뭐 여자들 끼고선 뭐 술 마시고 뭐 하여튼 별 지저분한 얘기 많잖아요. 그거 다 개뻥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외로워서 적적해서 술 마실 때 그 옆에 앉혀놓고 마실 수는 있어도 잠을 잔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 인간 박정희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게 그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 좋게 표현들을 하시니까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김일성한테 가장 라이벌이 박정희거든요. 그리고 박정희가 정권을 잡을 때만 해도 북한이 잘 싸웠어요. 근데 그게 박정희 때 역전된 거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제 상황이. 그래서 김일성 입장에서는 박정희는 반드시 묻어버려야 되는 존재가 된 거니까 박정희 사망 후에 김일성이 그 지령을 내려가지고 남한 내 고정 간첩들에 의해서 이 박정희에 대한 이 폄하 작업이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이 냉전 시대가 겹치다 보니까 이 좌우 구분 같은 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공을 나라의 이데올로기로 잡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산 세력을, 남한 내 공산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했거든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이 인권 탄압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이 워낙에 자행됐었고, 그리고 그 인권 탄압 속에 너무나 그 잘못된 것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았다는,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해요. 그 외에 문재인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신영복이라는 교수, 그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다음에 신영복 교수를 굉장히 띄웠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학 그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사상계 쪽에 그
동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청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거기 필진으로 그 동아시아 공산주의 어머니 공부하던 거 그런 거를 원고를 써서 보내고 이제 고려받고 했죠. 그런 청맥이라는 잡지에 필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편집장이 김질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굉장히 공산주의 해박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골수빨갱이였죠. 왜냐하면 그 청맥 잡지에 그 자금원이 공작금이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다 잡혀가니까 그때 수사가 막 들어오니까 그 북한에서 이 필진을 다 데려가려고 부산 쪽으로 배를 보냈어요. 데려가려고. 그래서 대피하다가 글로 가다가 다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대다수는 사형당하고 그때 신영복은 그 고정간첩 그 난파 간첩 이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공부하던 공산주의를 흠양하던 사람이었어요. 추구하던 그 학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무기수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면돼 가지고 오래 감옥 생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교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사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잡혀 들어간 사연이 그 청맥이라는 잡지 그 필진이었기 때문에 잡혀간 거거든요. 그런데 앞뒤 다 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장기수로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잘못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좌파 영향을 이제 박정희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좌파가 이념을 펼치기 시작한 게 이제 김영삼에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어떤 그런 건데 전 누가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가 정말 지금 와서 운동권을 혐오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좌파라는 거는 진짜 없는 사람, 가진 거 없고 힘들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좌파를 응원하고 이게 옳은 거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대표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뒷구녕으로 돈 다 빼돌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완전히 지금 역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그걸 뭐라 그러죠? 위선을 알아버렸잖아요. 앞에서는 정말로 말하는 게 뭡니까?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들 또한 다를 바 없더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현명한 거죠. 대통령이 되시면서 딱 실용주의로 갔잖아요.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나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지금 건전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뉴 이재명이 나온 어떤 그런 결정적인 것도 이념의 대립을 배제하고서는 실용으로 가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념에 고민하던 중도가 이재명 쪽으로 붙어버린 게 이게 새로운 뉴 이재명 시대의 어떤 그런 약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좌파 기득권들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죠. 우리 밥줄 다 끊긴다. 그러니 지금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 스피커도 지금 김어준을 위시한 그 일당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러다 밥줄 끊긴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밥을 건들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좌파 스피커들이 밥 잘 먹고 살았다고요. 정말로. 좌파를 해야지만이 후원이 들어오고 광고가 들어오고 슈퍼챗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재명이 딱 들어오면서 정리를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정말 그 이전에 정말 먹고 살던 애들은 지금 뭐 갈 곳을 잃었죠. 이젠 대접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유시민을 위시한 이 위선장애들들, 과거에 지금 행적들이 다 나오는데 지금 와서 현자인 척 막 이러는 거, 이제 사람들이 신문나잖아요. 이런 거에. 아, 이게 정말 잘못된,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있잖아요. 이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요. 근데 아직까지도. 근데 하나 그런 거 있죠. 그 기득권에 기생해가지고 밥 먹고 살던 애들은 이 현상을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대립되는 거 아니에요. 좌파 내에서도. 그래 이거를 뭐 분열이라고 뭐 갈라치기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갈라치기 이런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걸린 거예요 지금. 얘들한테는 지들 밥줄 뺏기는 거라고요.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애들이 도태돼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에 누군가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탈출은 정말 지능순이라고.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이런 사람들 다 김대중 때 나온 사람들이에요. 김대중은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 말고 신진 세력을 키웠어요. 새로운 얼굴들, 젊은 얼굴들. 그래서 그때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때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임종석 뭐 합니까? 골프 치고 있잖아요. 자식들 다 미국 가서 유학하고 있고. 아니 반미하는 애들 자식들은 왜 다 미국 가서 공부합니까? 이게 다 얼마나 위선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없는 얘기합니까? 그 왜 무슨 인터넷 짤을 보니까 어디 유튜브에 함돈균이 가가지고 뭐 성질냈다 그러는데 저 그거 보면서 할 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열받으면 한번 들이받아야지 뭐. 근데 그때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되게 말빨 있다고 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빨로 눌릴 때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표정들이. 자기보다 더 이빨이 좋은 사람이 오니까 말에서 밀리면 빨리빨리 주제를 바뀌죠. 먼저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주제를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말할 사람들이 더 좋은 걸 준비해놔도 그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빡돈 거죠. 자기가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준비 다 하고 왔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주제를 바꿔버리니까 내가 왜 왔어 이거죠. 그런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서 조회수는 빨아먹어야겠고,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 한 명을 나온다고 선전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 얼굴마다 보면 앉혀놓고 말은 조금만 시키고 그리고서는 써먹고, 그리고 가면 조회수 장사는 되잖아요. 그 지금 이번에 그 한동훈이 열받은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불러놓으면 충분히 말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두 마디 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예의예요? 이게 무슨 매너고? 그러니 한동훈이 빡쳤죠.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도 선생의 그 예도 TV의 그 예도 선생은 정말 자기가 정말 그 잡종이라고 생각되는 인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얘기할 때 표정이 정말 세상 못 쓸 쓰레기를
그 혐오하는 그 표정을 짓는 어떤 그런 게 너무 리얼해요. 그래서 말을 표정으로 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도 TV를 틀어놓고 블루투스를 잠깐 끼고 듣다가 블루투스 잠깐 빼놓고 다시 플레이 했는데 스피커를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표정 봐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김어준 얘기할 땐가 그랬는데, 야, 얼마나 인간으로 안 보면 표정이 저런가 해서 그때 저는 좀, 야, 이 예도 선생 진짜 내공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정말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기 제일 잘할 때 그게 뭐로 느끼는지 압니까? 표정으로 연기할 때, 마지막으로 눈으로 연기할 때, 이럴 때 정말 연기의 만렙이라고 표현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살아있는 걸 봤을 때 참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표정으로 사실 감정 되게 많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감정을 표현할 때 뭐 말, 뭐 떨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관상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참 우리가 쌍꺼풀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쌍꺼풀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의 그 관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쌍꺼풀을 해버리면 그 운명이 바뀝니다. 큰 틀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끼가 숨겨 있는 사람들이 쌍꺼풀을 하면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대충 묻어놓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쌍꺼풀을 하면 그 끼가 발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자 무당들 보면 대부분 쌍꺼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도화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무당한테는. 무당 얘기하니까 요즘에 무당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어린 애동 무당들이 막 유튜브 하잖아요. 가끔 볼 때 있는데, 얘는 안 뚫렸네, 얘는 뚫렸네, 이런 거 볼 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무당은 두 가지가 뚫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전두엽이고, 그 다음에 백회혈이에요. 백회혈이 이제 그 차크라로 얘기하죠. 머리 차크라. 그래서 이 백회혈은 그 신내림 때 뚫립니다, 원래. 백회혈은 잘 안 뚫려요, 원래. 근데 그게 이제 그 신어머니의 내공이 좋으면 그 신내림할 때 그 백혈이 정확하게 뚫려요. 그러면 그 뚫렸을 때 이제 기도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백혈이 뚫렸을 때 무조건 나대면 그때 다시 다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 받고 토탈 500일 기도했으니까 100일 5번, 100일 기도를 5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혈이 안정이 됐죠. 백혈이 뚫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 영의 존재를 본다 뭐 이런 게 대부분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들이 뇌파가 바뀌면 그 시력이 바뀌어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를 볼 수 있고 안 들리는 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뇌파인데, 뇌파의 신비가 밝혀진 게 아직도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제 요즘도 뇌는 지금도 연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백혈이 뚫리면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두엽이 열리면 촉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리아나로 뚫어버리면 하나를 얻는 대신 하나를 잃죠. 잃는 게 뭐냐?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원래 그 옛날 만신들은 대마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만신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하고 공력이 있으니까 대마를 해도 그런 후유증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대마를 해서 후유증이 오는 사람들은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마다 또 이게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저기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나를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무나 대마한다고 영감을 얻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영감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마리아나를 하면 이득 보는 게 많은데, 안 맞는 사람들은 후유증만 얻어가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울증인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옥 넣지 말고 벌금 떼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후유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래요. 우울증이 계속되면 이게 자살을 하거든요. 우울증의 마지막 최종 관문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마 얘기는 또 유튜브 찍게 되면 또 계속 해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마약은 방송마다 마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생 망가져요. 정말로 망가져요. 고생 드립답니다. 아무튼 이 차크라, 이 공부해본 사람들 알아요. 근데 차크라에서 머리 차크라가 열리면 이제 다 열리는 건데, 아무튼 머리 차크라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신내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애동들이 몇 년 못하고 때려치는 이유가 이 백혈이 열렸다가 다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치면 끝이에요. 무당은. 이 전두엽은 원래 이 신기 있는 애들은 다 전두엽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당으로 빌어먹고 살려면 백혈이 열려야 이제 모든 다른 이제 그걸 직위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신어머니들도 훌꾸들은 못 열어요. 그래서 이건 신내림 받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신내림을 받으면 이 백회가 열리는데, 이걸 관리를 못하면 몇 년 안에 다치죠. 그래서 우리가 애동 3년 기도하고 자중하고 뭐 이러란 얘기가 이 백회를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무당들은 그러죠. 기도 많이 할 거면 중하지 왜 무당하냐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스님이나 목사나 무당이나 기도는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죠. 어차피 새벽 기도도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건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무속과 접목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 그 통성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무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잘한 게 조용기예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통성기도를 많이 하죠. 조용기가 그걸 빠삭하거든요. 그리고 조용기한테 그걸 빠삭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최태민입니다. 최태민 얘기하니까 최태민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교로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 사람이 원래 박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저기 목사로 갈아타가지고 박근혜를 뒤에엎고 그 당시 아주 쥐락펴락했죠. 위세가 엄청났어요. 최태민 같은 경우에. 그 딸이 최순실인데, 그 최순실이 이제 너무 개판 치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 저기 80 다 될 때 전화가 와가지고
부속실을 맡아달라고 다시 청와대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가고는 싶은데 걷지를 못하니까 앉아 계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압박골절이어가지고 척추가 압박 뭐 골절 같은 거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해 우리 어머니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랬죠. 야 여기 들어갔다 좆된다. 가시지 마라. 근데 말려다 우리 엄마는 뭐 난리만 나니까. 그리고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부속실 들어가라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버는 것도 없는데 나 지금 갔으면 하는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어머니 지금 가면 난리 나요. 지금 큰일 납니다 했더니 네가 뭘 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못 가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다행이긴 다행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못 보셨죠. 어머니가 그 박근혜 막 몰릴 때 막 그 박근혜 욕 많이 먹을 때 그때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우셨거든요. 근데 제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어머니 장례식 때 꽃바구니 하나 박근혜 이름으로 온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머니가 청와대 출신이니까 청와대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장례식 때. 근데 그때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앨범 낼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하는 일도 없으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때 거의 제 키가 173인데 몸무게가 갑자기 90까지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이어트를 빡시게 했죠. 그래가지고 거의 68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몸을 딱 만들고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랬으니 날씬한 몸으로 젊게 해가지고 어머니 장례식 잘 해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참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또 걷어가실 때 준비를 다 하게 하셔서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왜냐면 아프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왕에 사람들 돌아가실 때 가장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게 제일 잘 가시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80대 쓰면 호상이라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호상이 없습니까? 다 슬픈 거지. 아무튼 마음이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언젠간 이란이 올지는 아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LA에서 돌아가기 전날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아무 소리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7년을 더 살게 하셨거든요. 그랬으니 저로서는 마음에 뭐 여한이 없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더 살아가셨으면. 왜냐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집에만 계시니까 뭐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요거저거 조물조물 만들어 드리는데 지금처럼 배민이 있으면 그걸로 정말 맛있는 음식들 시킬 수 있잖아요. 요즘도 배민 시킬 때 어머니 생각이 가끔 나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배민 있었으면 많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시켜드렸을 텐데 싶어요. 무슨 일 하다 읽어졌냐. 아무튼 신혼 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우리 둘째 누나를 임신하니까 청와대를 나오셨고 아버지는 그때 이제 그 사시 2차생들 그 상법 강사로 이제
학원 강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들 면접 보고 막 그러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돈 벌어 오시고 아버지는 평생 선생파처였는지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전쟁 때 학도 호국단으로 그러니까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참전한 학도병 중에 유일하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전쟁 끝나고 그때가 이제 한일 수교가 안 됐을 텐데 그때 이제 큰매형이 일본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밀항을 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밀항 배가 부두 그 항구 쪽에 가다가 으슥한 쪽 바닷가 쪽으로 이제 배를 대가지고 작은 배에 나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각기 전투로 다 흩어져가지고 잘 살아남아라 이러면서 이제 배에서 내렸는데 아버지가 이제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웬걸 이 배가 감시가 되던 거라 그때 바로 사이드 그 조명 켜고 수색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겨울에 그 귤밭에 숨어 있는데 배는 고프지 수색은 하지 경찰 돌아다니지. 보니까 이 귤밭에 떨어진 이 귤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까가지고 배고프니까 이제 먹으니까 귤이 이제 얼어가지고 바삭바삭한데 그때 그 맛이 되게 잊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나중에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아버지 버릇이 이제 귤이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차게 해서 드시는 게 아버지 버릇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인가 집에 귤 들어오니까 선물 들어오니까 귤 몇 개를 냉장고에 넣었더라고요. 너 왜 그래? 했더니 냉장고에 넣으면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야 얘는 아버지 피구나 이런 게. 근데 우리 아들은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아요. 정말. 저하고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피는 이게 한데 걸쳐서 유전되는구나. 왜냐면 저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아무튼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들어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 잡혀가지고 외국인 보호소에 투옥되셨는데 거기서 학력고사 쳐가지고 히데스바시 법과를 수석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 풀려나가지고 대학 다니고 그랬죠. 그러니까 워낙 천재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사실은 음악을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버지가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가 아파트에서 이제 월세 사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대부분 유학생들은 룸메이트 구하잖아요 방에. 그 룸메이트가 기록인이었대요. 유명한 작곡가 있었잖아요. 혜은이하고 막 같이 하고 있던. 근데 이 기록윤 선생은 이제 그 당시에 워낙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젊었을 때 클럽 연주를 많이 하니까 늘 취해서 밤에 돌아오고. 그럼 아버지는 이제 그 기록윤 선생 술 취한 거 이렇게 잘 챙겨서 재우고 뭐 이런 걸 아버지가 하셨대요. 되게 친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랑 가는 길이 틀렸죠. 아버지는 공부를 하셨고 기록윤 선생은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버지는 이제 음악하는 삶을 보신 거죠. 친구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는 음악이 탄탁하셨나 봐요. 아무튼 저는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룸메이트가 기록이었다고. 아버지가 대학 동창들, 히데스바시 동창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고위직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랬어요. 좀 찾아가라. 한 자리 좀 부탁해라. 근데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절대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대학만. 아버지는 일본에서 국제법 전공했어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비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제법으로 강사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됐대가지고 학문을 하나 만들자. 우리 아버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비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 새로운 걸 만들자 이러고 시작하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때 만든 게 관광경영학과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드신 게 호텔경영학과.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가 관광 쪽으로 학문을 만드셨으니까 아버지가 그 호텔 지배인 시험 문제를 아버지가 냈었거든요. 출제를 아버지가 출제위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호텔의 지배인들은 아버지 다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맨날 오면은 그 뷔페 초대권을 줘요. 그 뷔페 티켓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좋은 호텔 가서 좋은 호텔 뷔페는 다 가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신라 호텔 뷔페에 가도 그냥 독일 소세지 이런 거 먹고 그랬죠. 지금 갔으면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텐데 지금은 뷔페는 언감생심. 돈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신세계 상품권 가지고 음료 사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좀 아쉬운 거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이 관광을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지 않았죠. 좀 아쉬워요.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대한민국 관광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아버지한테. 근데 어머니 셨어요. 사람이 학문을 만들어도 일가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근데 아버지는 학자니까 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룸사롱을 가요, 뭘 가요. 아무도 못하시잖아요. 돈이 있어야 그것도 뭘 하지. 아버지는 그냥 학자로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5년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이제 4년 차구나.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학교 쉬고 그때 어떻게 알게 되신 분이 쇼핑몰에 스시바를 내겠대요. 저보고 거기 요리사를 하라고 학원을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LA에 스시 학원 육주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일단 돈은 버니까 음악 잠깐 쉬고 공부 쉬고 일단 직업을 찾자 그래가지고 스시 학원을 일주일 막 맞춰서 밥은 이제 할 줄 알게 됐을 무렵에 한국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온 거죠. 그런 바람에 제가 그때 아버지 장례식 때 정신이 약간 나갔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정말 잘된 걸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잘됐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약조 없이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마음이 아픈 건 둘째치고 그 표현이 무너진다는 게 맞을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술 마시고 돌았죠. 그래서 깽판 치고 막 그랬어요. 누나가 엄마 장례식 때는 술 마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그땐 잘 치렀네요. 그때 아버지 장례식 오신 사람들은 절 보시고 그냥 개망난이 했겠죠. 근데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저 대학 후배들이 많이 와줘가지고 입관식 할 때 아버지 그 장지 모실 때 관을 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랬네요. 아쉬워요. 아버지한테 많이 좋은 거 앨범이라도 나와서 아버지한테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때 한번 이제 한국을 한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때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입원하신 병원을 갔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급하게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왔는데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무신고 그랬어요. 그냥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싶다. 근데 아버지 갑자기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로 먹고 싶은 치킨에 맥주 시컷 먹고 들어가라. 미국 다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먹고 다시 한국 갔죠. 미국 갔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돌아가시다니까. 그랬죠 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이유락이 굉장히 잘 챙겨줬죠. 어머니가 워낙 인재고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유락은 애 좀만 키우고 다시 들어오라고 청와대로 계속 어머니하고 연락을 계속 하셨대요. 어머니가 청와대 나오셔도.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유락을 무슨 인간 말종이니 뭐 그러는데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유락은 깨끗하고 젠틀맨이고 여자 문제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음해가 있고 지금까지도 잘못 와전돼서 나온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진실들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사실은 그렇다는 거. 요즘도 뭐 가끔 이 박정희 정부 중앙정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 저도 알죠. 대부분 사실에 기반한 거. 그런데 좀 너무 딥하게 갔다. 그러니까 좀 픽션도 너무 많다. 적당히 이 드라마로 꾸미는 어떤 그런 거지. 좀 와전된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나저나 이제 오늘 어떡하냐. 가스 끊긴 되지. 아내는 저러고 있지. 잠도 안 오고 진짜 죽겠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튼 요새 버닝썬 얘기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파면 정말 많이 뒤집어질 겁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웬만한 건 다 버닝썬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만 통과되면 다 뒤집으면 되니까. 그럼 아마 그 낱낱이 밝혀지면 정말 볼만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 소식 나오는 거, 유튜브에 뜨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슬슬 불을 지피는 겁니다. 군불 떼듯이. 커뮤니티나 이런데 이렇게 하나씩 소식을 넣으면서 사람들이 시선이 끌리게끔 해가지고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이 정도 익으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손을 대겠다. 이런 정당성이 생기거든요. 뜬금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내가 이거를 한번 손대고 싶은데 무작정 손댔다가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모를 때, 이럴 때는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정보를 흘리고 그 정보 흘린 거에서 좀 인프루브 돼가지고 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 파볼게. 이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대충 그런 식이에요. 돌아가는 게.
근데 지금 버닝썬에 대해서 군부를 떼는 거를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버닝썬의 진상을 밝혀라 하면서 계속 게시글을 올리면 됩니다. 유튜브 버닝썬의 의문에 대한 유튜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계속 올리시고, 옛날에 롯봉기 김 교수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뇌피셜이 많다 그러는데 문정부에 대한 거는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빠삭하게 분석했고, 나중에 이제 지금 그 롯봉기 김 교수가 협박도 많이 당하고 그 고소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병 나가지고 다시 유튜브 출연하면 볼만 할 겁니다. 근데 그 롯봉기 김 교수도 이미 얘기는 다 해놨어요. 지금까지. 이제부터 그 얘기를 다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롯봉기 김 교수가 얼마나 예측력이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방송을 사람들이 하도 못 보게 하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것 때문에 일어나 했더니, 야, 이게 저 세력 붙었구나 싶은 게 너무 다 까버리니까 두렵죠. 덮고 싶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롯봉기 교수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협박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분이. 지금 아프신데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몸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롯봉기 김 교수 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유튜브 많이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검찰 갖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니까 토론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토론 많이 하면 되죠. 뭐. 다만 하나 궁금한 게 그거예요. 검찰 개혁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뒤늦게 뒷북은 왜 이렇게 치느냐. 난 그게 웃겨요. 아니 문재인 때 검찰 개혁한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때 인사들이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양심도 없어요. 난 대한민국 보면 뻔뻔해야 살아남나 봐요.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피부 뺀들뺀들 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데 그걸 모릅니까? 그리고 유튜버들 정말 이 나쁜 놈들, 너네 정청래 밀었잖아. 박찬대 얘기할 때 세력 붙었다 뭐 이질하면서 정청래 니네가 얼마나 밀었니? 이제 와서 뭐 한 새끼도 사과 안 하더라. 김두일 그게 사과냐? 뭐 저의 뭐 2025년도에 최고의 실수는 정청래를 민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쏘리 이게 사과냐? 벌받은 너네 나라 이꼴로 만들어놓고 스피커들 반성해. 무슨 양심이 있어 정청래 밀어놓고 이제 와서 또 방송을 하냐. 어쩜 그리 뻔뻔하냐. 참 웃겨.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러지 마라 진짜로. 사람이 막막할 때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먹는 수면제가 되게 센데 먹고 좀 잠을 자보려고 노력을 좀 해볼 텐데 진짜 미치겠네요. 가스 끊긴데도 돈 없고 사람 팔다리 다 끊어놓고 고립시켜놓고 이래버리면 미쳐 죽으란 얘긴데 진짜 한계 오는 것 같습니다. 한계는 이미 왔죠. 아무튼
세상이 난리입니다. 세상이 난리. 근데 제가 늘 방송 마무리에 말씀드리는 거 있죠. 트럼프 믿어보세요. 미국이 왕따 된다고요. 모든 영화는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전이 뭔지 기대해 보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반전 나올 때 얼마나 놀라실 것 같습니까? 반전을 기대하세요. 미국이 지금 왕따라고요? 미국이 망해간다고요? 반전은 뭘까요? 이래도 사람들은 안 믿더라. 너네 나중에 나한테 절해야 돼. 내가 진짜 말을 못해서 지금 얘기 안 하겠냐. 청기를 깰까봐 얘기 못하는 거다. 말을 하면 이 미래라는 거는 말을 하는 순간 변한다.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돼.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야. 힌트만 주는 거고. 그걸 모르더라. 그 사람들 잘 몰라. 내 옛날에는 마음껏 떠들었다. 나 용하다고 보여주려고. 근데 그러니까 다 뒤틀어버리더라. 야, 그래서 나 이제 깨달았다.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 안 해. 대충 아웃라인만 좀 잡아주는 것 뿐이지.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될 미래가 좀 이렇게 가고 있다 싶으면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아무튼 지켜봐. 반전이 뭔가. 너희들 다 속았어. 야, 내가 미친 거 같냐? 맘대로 생각해. 고맙습니다. 오늘 주절주절 떨다 보니까 1시간 넘었네요. 원래는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얘기하다 까먹었어요. 내일 또 생각나면 방송하든가. 근데 돈 나올 데 없나 진짜 죽겠네. 저 어떡하죠? 돈 안 나오나? 저 돈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늘에서. 예, 편한 분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